아직도 전월세 시장에서는 과도기적인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이해찬 전 의원이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 그랬죠. 김상조가 아랫물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불과 이틀 전에 세입자로부터 14%나 전셋값을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곧바로 경질된 김상조 정책시장을 두고 논란이 여전합니다. 부동산 성남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건 아니냐는 건데요. 김상조 실장의 어제 마지막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이사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어제 송구하다고 밝혔던 김상조 정책실장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는 집 전셋값이 5천만 원 올랐는데도 정작 임차인에게는 보신 것처럼 8억 5천에서 9억 7천, 1억 2천만 원이나 올려받아서 김상조 정책실장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김상조 실장이 청와대 관계자 말 빼고는 뚜렷하게 해명을 더 내놓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아직 뭐 해명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틀이 우리가 화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화난 것보다 국민들이 이 배신감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정책을 어떤 면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책에 있어서 이번에 이 전셋값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동안 주도를 해왔죠. 백신 문제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김상조 정책실장이 알 수 있는 위치 또 아는 위치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자기가 살던 집을 전세를 주고 전세를 가면 같은 날짜에 계약을 하는 게 상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계약 날짜가 보면 8월 29일입니다. 즉 자신의 집도 마찬가지로 8월 29일 날 계약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자기가 전세를 사는 집도 8월 29일 날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7월 29일 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이 5% 인하 이게 통과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30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 법이 통과가 돼요. 그리고 바로 31일 날 임시국무회가 소집돼서 공표된과 동시에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김상조 실장은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상조 정책실장이 8월 29일 날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5% 룰에 적용을 받겠죠.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은 7월 29일 날 계약을 합니다. 왜 한 달 앞서서 했을까요? 결국은 5% 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한 달 앞서서 그것도 법 시행 이틀 전에 그 사람하고 이 세입자하고 계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1억 2천만 원 올렸죠. 예.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은 어땠습니까? 이 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 법의 혜택을 받아서 5% 룰을 적용을 받아서 8월 29일 날 5천만 원만 인상하는 계약을 합니다. 즉 자신의 집은 이것의 이 법의 밖에서 혜택을 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법의 혜택을 봐서 5%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정말 이 국민들이 배신감 느끼는 지점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냥 자기 집만 예를 들어서 했으면 또 모르겠지만 자기가 혜택을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차익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 7천만 원 어디다 쓰려고 그랬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또 모르겠어요. 아니 통장에 현금이 14억이 있는 분입니다. 자기가 지금 전세금 받은 거 9억 5천만 원 다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분이에요. 자, 돈도 있는 분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다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분노하는 지금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말 정책을 총괄하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이 어떻게 국민들을 이렇게 속일 수 있고 국민들한테는 참으십시오. 조금 있으면 안정됩니다. 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땠습니까? 전세 때문에 다 쫓겨나가고 시내 외곽으로 나가고 전세 때문에 밤잠을 못 이는 국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책을 이만하고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뻗어시 그동안 정책 실정을 해왔다고요?
정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감을 느꼈다는 시각을 갖고 계신데 일단 뭐 다 쫓겨났다, 뭐 다 일반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전세 난민의 일부의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 여기 보면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계약을 해서 1억 2천만 원 올려받았다. 그런데 이건 어쨌든 이현정 의원님 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법 시행 이틀 전에 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확실히 짚고 나갈 건. 참 그래서 이 정부가 불법은 아니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실 저는 뭐 선거가 아니었으면 아마 청와대가 그렇게 해명했을 거예요. 불법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거는 상도이지 않습니까? 정보를 알고 있는 자의 상도예요. 자, LH 사태가 왜 우리 국민을 분노를 하겠습니까?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합니다. 불법 아니다. 거기 그냥 투자했는데 갑자기 이게 올랐을 뿐이다. 변창흠 이 장관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 우연찮게 투자했는데 그 다음에 신도 지정돼서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죠. 네, 장혜철 평론가님. 이 부분 있잖아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작년 12월 기준 김상조 실장 부부의 예금액이 14억 원 가까이 되는데 전세금을 올려받은 이유가 목돈이 필요해서라고 했다. 이 부분이 좀 해명이 맞지 않다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예금에는 본인이 보유한 예금 그리고 배우자, 모친과 또 이 장남의 예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김상조 전 실장 본인 명의로 된 예금만 9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굳이 배우자 명의의 예금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신이 예금 한도에서 5천만 원은 충분히 올려주고도 남고요. 보통은 이렇게 청담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은행에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금리로 나옵니다. 오늘 한 언론에서 보도한 바로는 김상조 전 실장 같은 경우 만약에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린다 하여도 내는 이자가 하루에 아메리카노 한 잔 값밖에 안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그 커피 한 잔 이자 내는 것이 아까워서 지금 본인이 어떤 임대인으로서 전세 보증금을 올리려다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아까 이현정 의원도 말한 것처럼 불법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니라 너무나 위선적이다. 그리고 앞과 뒤가 다르다. 특히나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 등을 청와대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배신감과 실망감이 큰 것 같고요. 본인의 어떤 이 임대차법 계약, 전세 보증금 올리는 계약은 임대차법 이틀 전에 했는데 정작 새 들어가 살고 있는 금호동 아파트의 계약은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한 달 뒤에 했기 때문에 5% 이상 올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로남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이건 내부자 거래로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서도 이런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게 이제는 처벌받는 쪽으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도입된다면 왜 이 법이 도입되어야만 했는지 그 나쁜 사례를 김상조 전 실장이 만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김상조 실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이번 임대차법 처리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과거 발언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다만 임대차와 관련된 어떤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전월세 시장에서는 과도기적인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관련 부처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실장입니다. 제가 부동산 정책에서 뒤로 빠진 적이 없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여기서 뭐 배신감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님. 뭐 부동산 정책 실패하지 않았다 현 정부에 뭐 그거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작년 6월이었나요?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다. 이 말을 한 뒤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조금 내로남불 논란에 시달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비판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요. 더 이제 그 심하게 그 배신감 느끼고 더 이제 분노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 은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분노한다 봅니다. 본인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실수요자 보호다. 근데 갑자기 14%나 올리는 게 실수요자 보호가 됩니까? 너무 이게 그 말하고 행동이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는 김상조 실장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장하성 전 실장 있잖아요. 그분도 이게 본인이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다 살 필요 없다. 이런 게 말과 행동 때문에 더 분노했고, 그다음에 그 조국 전 수석도 본인에게 다 용이 될 필요 없고 일반 국민은 이제 가재나 붕어, 뭐 깨구리도 이게 행복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현 정권의 실세들이 본인들은 전부 강남에 살고 용처럼 살고 이렇게 부동산 대금을 14%를 갑자기 올리면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전부 그 가재, 붕어, 뭐 깨구리처럼 또 이게 강남에 떠나라 이런 이제 그 위선, 내로남불이 더 이게 분노케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전셋값 내로남불 논란이 빚은 이 대형 악재이기 때문에요.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도 저희가 그 화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질은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면목없는 일이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오신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해찬 전 의원이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 그랬죠. 김상조가 아랫물입니까? 노영민이 아랫물입니까? 저는 의식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발언이 가능한지.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김상조 실장이 아랫물이냐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을 꼬집었는데 어제 오늘 뭐 진보학자로 분류됐던 인물들의 목소리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김상조 실장 내부 정보 이용한 사익 추구로 LH 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불법행위다. 조기숙 전 수석 이런 얘기를 했고 우석훈 학자 우석훈 씨는 삼성 주주총회장에서 고함을 치던 영웅으로 세상에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시 이게 무슨 웃음꼴인가 싶다. 박성희 부대변인, 여당에서는 이게 좀 대형 악재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실은 뭐 선거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이 선거와 무관하게 사실은 그 좀 부끄러운 일이 맞습니다. 맞고 이 뭐 조기숙, 우석훈 두 교수님이 뭐 저런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뭐 특히 당원들, 다들 뭐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뭐 과연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이 정권에 어떤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참 이게 문재인 정부가 개혁 정부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계획을 하다 보면은 이 기존의 많은 제도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란스러울 수 있고요. 또 거기서 제도가 바뀜으로 생기는 어떤 이익과 불균형의 어떤 변화 때문에 불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근데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다시피 지금과 같이 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얻어가지고 뭐 돈을 벌거나 또는 이제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려가지고 서민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다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특히 그 임대차 3법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서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제도의 변화가 어쨌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어떤 사려고 하는 이런 것을 막는 것은 일종의 이제 희생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인데 이 개혁 정부의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희생하지 않고 국민들의 어떤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참 안타깝고 특히 이제 오랫동안 제가 봐온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성품으로 봐서는 참 많이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 예, 저는 참 안 됐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뭐 지금 현재 뭐 이 선거, 지방선거의 그 뭐 승패 이런 데 연연할 필요가 없고요. 예. 정말 이제 뭐 어제도 오늘도 계속 이렇게 하십니다만은 대통령 말씀처럼 정말 발본성원하는 마음으로 여야를 떠나지 않고 니 편 가리지 않고 정말 우리 서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부동산 그 비리 부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을 하는 이런 그 제도를 만드는 이런 것이 진짜 기념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현 부대변인 말씀은 어쨌든 대통령 최측근의 이런 구설과 논란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다. 뭐 이게 지금 기본 입장이신 거죠? 예,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이 부동산 문제로 이렇게 퇴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과거 참모들의 발언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랐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안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제 아파트 거기 MB 정권 때도 올랐습니까? 글쎄요, 이번에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여기 보면 화면에 나왔던 노영민 전 실장, 똘똘한 한 채 논란, 김조원 전 수석 잠실 아파트 이른바 매각 신용 논란도 있었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된 김의겸 전 대변인은 관세 살면서 특석동 상가 투기 의혹이 있는데, 물론 과거 정부들도 분명히 참모들의 부동산 논란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아예 이게 첫 단추부터 무조건 1주택자여야 되고, 부동산과는 실소유주 중심이어야 되고, 뭔가 너무 급변하는 개혁 때문에 참모들이 이런 내로남불 논란에 더 시달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 같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만에 하나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이 지난 3년 동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폭등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다면,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 가지고 언론이 이렇게 검증을 많이 안 했던 것은 언론이 그 정부에 친화적이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실련이나 여러 시민단체 또는 이 KB은행 데이터가 증명하듯이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고 누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큰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죠. 문재인 정부의 어떤 무능한 부동산 정책의 결과 서민들이, 특히 내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이 집값이 하염없이 오르는 걸 바라보면서, 그럼 도대체 청와대 사람들은 얼마나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가, 청와대 사람들은 집은 얼마나 올랐는가, 자연스럽게 관심이 거기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정책의 실패와 연결되어 있는 논란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의겸 전 대변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었죠. 이분들이 우리는 정말 거대한 악, 적폐를 청산하다 보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산 문제나 이 부동산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이건 큰 흠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어떤 감정 상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영민 전 실장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본인의 아파트 부동산 가격 오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몰아놨는데 언론 인터뷰를 참 열심히 하세요.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그 정도로 청와대에 누를 끼쳤는데도 어떻게든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성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정도 집값 오른 건 큰 잘못 아니지 않느냐, 사소한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국민 정서와 지금 이 정부 고위공직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 보면 일단 이 인물들 다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각각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좀 크게 보면 다음 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개인 차원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김수현 전 정책실장, 장하성 전 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처럼 오늘 한 언론에서 이런 기사 제목을 달았던데요. 유시민, 그러니까 유명대학 시민단체 민주당 출신 혹은 현 대통령의 인사 실패가 지금 이 부동산의 총체적 난국의 근본 아니었는지 이런 문제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정부 들어서서 지금 아시겠지만 유시민이라고 이렇게 장명을 했는데요. 유명대학 출신의 시민단체와 민주당. 이게 사실 어떤 폴리페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권이 있을 때마다 그 정권에 협조하면서 어떤 관직에 가는 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게 구조화됐을까라는 문제를 들어보면 결국은 본인들 같은 경우에 장하성 실장만 하더라도 소액주주 운동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자, 근데 이분이 소액주주 운동을 그렇게 하면서 대기업 주주들에게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요, 대기업 주식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정책실장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 일단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중대사하고 계십니다. 자, 김상조 정책실장도 앞으로 모르겠지만 노영민 비서실장 요즘 이제 인터뷰 많이 나오시는데 이분 이제 앞으로 자치단체장 출마하시려고 그래요. 자, 김의겸 지금 전 대변인 뭐입니까? 지금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자, 이러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분들은 저렇게 무리를 일으켜도 또 도돌이표로 또 인사하고 또 집을 두 채 가진 이 김조원 이 수석 같은 경우는 결국 집 안 팔고 지금 나가셨지 않습니까? 집 대신에 집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신뢰 자체가 안 가는 거죠. 자, 과연 이런 분들을 상대로 우리가 촛불을 든 정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뭔가 걸러줘야 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 이야기 자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 그나마 권력 뭐 어느 정부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내부에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좀 덜하거든요. 내부 감시 기능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정부 들어서서 제도적으로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왜 4년 동안 임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야당에서 임명하라고 그러는데 수석비서관 이상 친인척들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왜 저는 임명 안 하는지 고집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계속 또 도드래표 갑니다. 지금 정책 실패에도 홍장표 지금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KDI 원장으로 간다는 그런 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끊임없이 봐주니까 이런 비리가 보면 아유 뭐 잠시 언론에 비판받더라도 또 좋은 자리 가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일단 여기 화면에 보듯이 이들의 친정이었던 참여연대 회원 게시판에조차도 이제 더 이상 참여연대 출신의 막장 정치인이나 관료가 뉴스에 도배되는 쇼는 더는 보기 힘들다. 뭐 이런 언급을 그제 해놨더라고요.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근데 박성현 부대변인이 아까 대통령은 화가 나실만 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정엽 변호사님. 근데 야당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이 오늘도 청와대에서 김상조 실장 관련 이슈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캐 묻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오전에 경제를 하고요. 오후에 이제 그 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서커에 부동산 적폐청산의 말 대신에 이제 그 부패청산. 예. 뭐 적폐청산이나 비슷하죠. 이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근데 그 한 번도 김상조 그 경질 사과 말씀이 없으셨고요. 저는 부동산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상행 하효. 이 말은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과연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 부패 적폐에서 자유로운가? 제가 보기에 이번에 그 대통령 퇴임의 사저 있죠. 예. 근데 그 11년 영농에 앞으로 이게 영농 계획서까지 내가지고 농지를 샀죠. 근데 9개월 만에 형질 변경 돼버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9개월 만에 형질이 변경됐는데 앞으로 이게 영농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고 11년 영농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겸직 의무에도 문제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분노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형질 변경이 자유로운데 근데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사저 때 공격했죠. 그럼 이게 MB 사저는 처분할 수 있고 대통령 사저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는 처분 못합니까? 기간이 지나면 팔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과거의 비판화도 안 맞고요. 이런데 국민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대통령의 딸 그 문다희 씨 있잖아요. 예. 이분은 이제 어디 거주한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분이 옛날에 거기까지 가시려고 하면 예. 지금 뭐 보면 2019년 5월에 양평동에 그 빌라를 사서 21개월 만에 1억 4천 차익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 제 말은 이런 것들에게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먼저 이게 청와대부터 모범을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부패청산, 적폐청산에 넣어야지 이런 것들이 해명을 해야죠. 근데 제가 뭐 문다희 씨 입장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 지금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익 수준은 뭐 대통령의 딸 아니더라도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그 사이에 예. 그 인근 지역에 도시계획 변경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거주가 저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예. 부동산 논란이 좀 더 커져서 서정호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 측근과 가족 얘기까지 좀 하셨는데요. 박성희 부대변인, 제 이 말을 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 이제는 이득은커녕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세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국민들이 잘 바라는 걸 텐데 현실로 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런 것이죠. 이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나 이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그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그 주거 안정을 이렇게 찾는 것.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사가지고 그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또 이제 임차인들한테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제 임대료를 올리는 거. 이거 맞겠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과가 일부 나오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김상조 실장의 어떤 이런 어떤 실수는 그 본인이 이제 희생을 해야 될 자리에서 희생하지 않았다. 이것이죠. 이제 그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뭐 이런 이야기를 다시 이 장면에서 꺼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문제는요. 국가 원수를 지낸 사람,
어떤 이후의 어떤 경호 문제와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공적인 일입니다. 네네. 그거하고 일반 국민들의 어떤 농지를 취득하는 문제하고 같은 선상에서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야당의 비판도 받아야 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바라보시는 부분은 이것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의 문제입니다. 우리 야당의 조영 대표가 얼마 전에 좀 전에 윗물이 아랫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본인 스스로 강남에 집을 가지고 수십억의 어떤 개발 이익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시민단체가 공개를 했지만은 국민의힘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서울에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개발 이익을 많이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윗물이 막아졌다는 이야기는요.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공개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국민한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나왔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여야가요, 이 참에 이걸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겠다, 또 대통령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로 서민들을 위해서 이제 지도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이제 본인을 희생하면서 이번 참에 부동산 어떤 그 비리는, 부패는 정말 이렇게 완전히 근절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가진 자의 위선이 문제다. 기득권 얘기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자기 재편을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주호영 원내대표 보고 강남 부자라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알고 보니까 신고된 재산이 47억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보다 더 부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단순히 더 부자라고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앞과 뒤가 다른 내로남불, 위선에 더 화를 내고 있는데 어느 정당의 앞뒤가 더 다른 위선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느냐, 더 많은 의혹이 보도되고 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 전셋값 내로남불 논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